나폴리 경기장 밖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경기장 안에서는 김민재의 폭풍 질주가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 부토크입니다. 16일 한국시간 16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2022-23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열렸습니다. 나폴리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앞선 1차전 원정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이겼던 나폴리. 두 경기 합쳐서 5대0이 됐죠. 완승의 완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습니다. 8강 진출은 나폴리 구단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팀은 웨파컵, 즉 현재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6강까지밖에 간 적이 없거든요. 8강 진출은 처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팀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수익으로 직결된다. 당장 1,000억 원, 나와서 한 2,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경기의 특이사항, 먼저 경기 전 폭동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 제가 본 것 중에서 나폴리 시내 영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전경들이 방패를 들고 밀어내보려 하는데, 이제 훌리건이라고 해야겠죠? 이 훌리건들이 잠깐 밀리는 듯 싶다가 곧 의제와 홍염 같은 것을 마구 집어 던지면서 숫자로 밀어붙이고 다시 진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진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정말 많은 인파의 폭도에 가까운 울트라스가 경찰과 대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킹덤이나 새벽의 저주 같은 거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자, 앞선 1차전에서 이미 양팀 팬들이 충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팬 일부가 뭐 구속이 됐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안전상의 문제로 경기장 입장을 금지당한 프랑크푸르트 팬들. 하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독일인 전체의 입장이 원래 금지됐었는데 웨파에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웨파가 너무 심하다,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사람이나 프랑크푸르트 출신만 이제 막아라 라고 해서 조금 완화를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단체로 넘어오는 사람들, 어딜 봐도 응원단인 사람들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팬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육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래 막 숨어 들어온 건 아니고 대놓고 들어왔어요. 막 이동할 때부터 막 역에서 막 프랑크푸르트 응원가 부르고, 그때부터 이 나폴리 지역 경찰들이 둘러싸서 뭐 안전을 위한 호위 반, 감시 반, 이런 이제 둘러싸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한 지정 호텔로 안내해서 어떻게 보면 격리를 한 거죠. 경기 끝날 때까지 말썽 일으키지 마라. 하지만 뭐 그들이 호텔에서 3, 4, 5 나가가지고 나폴리 시내 돌아다닌다는데 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호텔을 나간 사람들이 경기 당일 낮에 나폴리 시내에서 막 행진을 하다가, 행진까지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축구장에 또 어느 축구경기 주위에서는 다 일어난 일인데 폭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영상처럼 홍염이랑 뭐 의자 같은 걸 마구 집어 던지면서 깽판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홍염의 자동차에 떨어져서 불이 난 자동차가 굉장히 여러 대였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우연히 떨어졌다기보다는 일부러 차에다가 홍염을 찔러가지고 불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찰차도 한 대 탔다는 그런 보도에 한 줄도 봤습니다. 이렇게 나폴리 시내를 쑥대밭으로 만든 프랑크푸르트 측 팬들은 총 600명 정도였다고 하고, 대대로 나폴리와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한 아탈란타의 서포터들도 여기 가담해서 같이 깽판을 났다고 해요. 싸움이야? 낄래? 이러면서 어디 봐도 훌리건입니다. 자, 경기 전에 그 나폴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폴리 주장 디로렌조가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한 영상까지 올렸는데, 다 이제 그래서 나폴리 팬들이 프랑크푸르트 팬과 이제 패싸움을 한다거나 시내에서 맞부딪히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폴리 굉장히 거친 동네라고 알고 있고 나폴리 팬들 열정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뜻밖의 나폴리 팬들이 이제 맞대응하는 모습은 제가 알기로는 포착되지 않았고, 나폴리 팬들은 경기장으로, 경기장 가는 게 금지당한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이제 각각 자신들의 방식으로 응원을 했는데, 프랑크푸르트 팬들의 행위는 응원이라기보다는 뭐 깽판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현지에서는 3월 A매치데이에 이제 이탈리아가 잉글랜드와 유로 예선이죠. 유로 예선을 갔는데 이 경기장이 하필 이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거든요. 이 잉글랜드도 훌리건으로 옛날부터 당연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박멸됐지만 이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탈리아 가면 깽판 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오랜만에 깽판을 치면 어떡하나? 라고 벌써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로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나폴리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득점 상황들을 보면 전반 추가 시간에 나폴리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전방 압박을 두 팀이 모두 강하게 거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에 실수를 유도한 뒤에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가 가로채기를 하는데 가로채기 정말 절묘했습니다. 로보트카 이날 잘했거든요. 가로채기를 하고 공을 지키면서 천천히 돌리는 게 아니고 공을 뺏는 동시에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탁 찍어차는 스루 패스를 오른쪽 측면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이제 폴리타노가 받았죠. 여기서 폴리타노는 본인이 왼발잡이 윙어인데도 상황이 오른발을 쏴준 상황이니까 재빨리 오른발 크로스를 했고요. 오시멘이 탄력 넘치는 헤딩슛으로 마무리. 그래서 오시멘이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나폴리 공격의 중심은 오시멘이다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이어서 추가골은 후반 8분 나왔는데 이 후반전 들어서 나폴리가 기세를 탈 수 있게 해준 게 김민재의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그 공격 상황 이후에 나폴리가 계속 몰아치다가 후반 8분 상황은 크바라첼리아의 전환 패스, 폴리타노의 원터치 연계, 폴리타노의 연계를 받아서 침투한 디로렌조의 땅볼 크로스, 굉장히 유효한 왼쪽 오른쪽을 넘나들면서 상대를 마구 흔드는 나폴리의 멋진 공격이 이어졌어요. 이것을 이제 문전에 있던 오시멘이 넘어지면서 잘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으면서 상대 수비수에게 손을 밟혀서 고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곧 일어났고요. 자, 이런 일방적인 공세 끝에 나폴리가 후반 18분 세 번째 골까지 넣었는데요. 나폴리가 상대 문전에서 여유있게 공을 주고 받다가 지엘린스키가 약간의 발재간으로 터닝을 하면서 돌아섰어요. 문전에서. 그런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수비에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나폴리의 가장 큰 약점이 페널티킥 키커가 애매하다는 건데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지엘린스키가 직접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3대0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주전 멤버가 총출동한 이 경기 당연히 선발 출장했고요. 김민재와 더불어서 부상 우려로 출장 여부가 좀 불투명했던 알렉스 메레트 골키퍼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팀과 서로 압박을 많이 거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1차전 졌으니까 당연히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1차전에 3백 대신 이번엔 4백으로 나오면서 압박을 했고요. 나폴리는 1차전 원정에서도 압박을 많이 걸어서 이겼는데 자기들이 잘하는 걸 1차전에서 포기할 리가 없겠죠? 서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고 라인을 올리고 축구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잘하는 게 또 나왔죠? 넓은 수비 범위, 강한 압박, 정신없는 경기 양상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빌드업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전반 36분에 중원으로 올라가서 발재간을 좀 발휘하면서 탈압박을 하고 백패스를 하는 그런 좀 멋진 모습도 보여줬고요. 유일한 흠이 될 수 있었던 수비 장면이 전반 38분에 약간 공 흘리는 것 같은 실수가 나왔는데 자기 진영에서요. 김민재가 다시 따내고 이제 잘 걷어내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이때 걷어낼 때도 뻥 차는 게 아니고 이제 경기장 앞쪽을 흘끗 보고 동료가 있는 쪽으로 최대한 걷어내면서 소유권을 유지시켜주는, 김민재 수비할 때는 걷어내기로 기록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걷어내기로 기록 안 되고 패스로 기록되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김민재는 기록상 걷어내기여도 사실상 패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걷어내기 또 보여줬고요. 전반 45분에 프랑크푸르트가 모처럼 나폴리 수비 조직이 깨진 틈으로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김민재가 미리 읽고 몸을 날리면서 이제 슬라이딩 인터셉트를 해내는 또 멋진 수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돋보인 장면, 후반 7분에 하나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나폴리의 두 번째 골로 이어진 것 같던 나폴리의 총공세를 김민재가 이끌어냈다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김민재가 프랑크푸르트의 빌드업 중에 전방으로 공을 전달할 때 진짜 엄청난 결단력으로 뒤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인터셉트를 했어요. 김민재가 인터셉트를 한 위치가 이미 상대 진영, 그러니까 중앙선을 좀 넘은 위치였는데 달려가면서 인터셉트를 한 그 기세 그대로 계속 전방으로 돌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는 애가 없네? 그리고 내가 이미 속도가 붙었네? 그래가지고 상대 문전까지 돌진을 해서 상대 수비가 오른발 쪽을 막으니까 이제 왼발 슛까지 날려서 골망 옆쪽을 마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김민재가 상대 진영까지 닥돌해서 슛을 하고 돌아갔다. 굉장한 플레이였고요. 센터백한테서 볼 수 없는 그런 플레이였고, 이 플레이가 공격적으로도 위력이 있지만 김민재가 문전 침투해서 왼발 슛해서 골 넣는다는 거 얼마나 받겠어요? 김민재의 슛이 들어갈 확률은 좀 낮았겠죠. 하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슛까지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게 권장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공격적으로도 위협적이지만 또 수비수답게 수비면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적은 플레이를 택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코너킥 공격이
주로 김민재를 향했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경기였는데요. 김민재가 상대 골키퍼 케빈 트랍 바로 앞에 딱 붙어서 경합을 걸고 일부러 그쪽으로 공을 붙여서 트랍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썼어요. 아마 트랍 선수가 공중볼 캐치할 때 약간 약점이 있나 봐요. 그걸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위협적이긴 했지만 아무튼 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날 오랜만에 후반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부상이 아닌데도 김민재가 빠지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고 이번 시즌 나폴리 가서 처음인가 이번에 두 번째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민재 선수는 앞서 아탈란타전에서 부상 우려로 이제 본인이 교체를 요청하고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의 관리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대0이면 관리해줘야죠. 2대0은 몰라도.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박수 받으면서 벤치로 물러났고요. 김민재는 3분의 2 정도만 경기를 소화했음에도 경기 최다에 가까운 패스 56회, 성공률 86%로 기록했습니다. 헤딩 성공이 독보적인 수치인 4회, 그리고 헤딩 승률 80%, 태클 성공 1회,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도 역시 좀 독보적인 수치인 4회를 기록하면서 이날에 굉장히 빠른 경기 흐름을 가장 잘 소화한 선수라는 걸 또 수치로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와 나폴리 8강 갔고요. 대진을 봐야겠지만 4강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팀이라는 걸 매 경기 증명해냈습니다. 스쿠데토를 넘어서 비기요? 각인가? 스토크였습니다.